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한 달 동안 가끔 나 몰래 영화 트루먼 쇼를 찍는 줄 알았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서울 강북을 경선이 끝나고 했던 말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탈락을 했으니 나만 모르게 몰래카메라를 찍는 기분이었다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대치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이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당장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공의도 빠지고 없는 병원을 교수들까지 떠나게 될까 봐 환자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철회가 먼저란 입장이고요. 정부는 뒤늦게 대화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지만 당장 극적인 타협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이렇게까지 할까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국민들과 환자들만 모르는 몰래카메라 같은 현실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알아보고요. 순천 출마를 확실시했다가 비례대표로 돌아선 개혁신당의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총선 전망대 도정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3월 25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지역 뉴스 오늘도 이분께 듣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역 소식은 먼저 여순 사건 관련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기획단의 우편향 조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국 단위의 역사 왜곡 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기획단 위원회 뉴라이트 인사 참여와 또 진상조사 주제 왜곡 논란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내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네. 여순 사건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오전 전남 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유족연합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출범식을 갖고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편파 구성과 역사 왜곡 시도 등을 저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법내위는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여순 사건 역사 왜곡 시도의 심각성을 깨닫고 여수 순천 광양 YMCA를 중심으로 전국 YMCA를 비롯해 범시민사회단체들과 역사연구단체 등을 총망라해 역사 왜곡 저지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범대위는 내일 출범식 행사를 통해 총선을 앞두고 전남 동부지역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 왜곡 저지를 위한 공약 실천 서약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유족회나 시민단체가 정부 관계기관 항의 방문도 했고 입장 표명 등의 활동을 해왔는데 성과가 그닥 나오지가 않은 것에 대한 약간 강경한 조치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범대위는 전남 동부권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기간의 연장과 조속한 희생자 결정, 위원회의 상임위원 구성의 조직 정비, 조사 인력 증원 등 문제 개선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상보고서 진상조사기획단의 해산과 진상보고서 용역 중단 등을 위한 의정활동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범대위는 총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제주 4.3 등 현대사 왜곡 행위를 저지하는 데 앞장설 것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는다는 방침인데요. 네. 범대위는 여순 사건은 유족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명예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으로 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역사의식을 갖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서약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순 사건 진상 보고서 기획단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최근 유족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족회 활동을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도입해 도지사 면담이나 전체 신고자 대상의 설명회 개최, 희생자 결정 고지 90일법 위반, 조사관 업무 및 근무 등 총 4가지 사항에 대해 전라남도 여순 사건 지원단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내일 시민단체의 대책위 출범식과 이 공약 실천식에 전남 동부권 지역 총선 출마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서약서에 서명을 할 것이냐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범야권 출마자들의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서약서 서명이 거의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네. 다만 정부 여당 총선 출마자들의 서약식 서명이 관심사인데 전남 동부권 총선 출마자 중 국민의힘 출마 후보들이 여순 사건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명예 회복이 중요하고 일부 우편향 인사들의 유언 참여나 조사 주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에 공감하는 행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여순 사건 같은 지역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는 데는 적어도 지역 출신 정치인들이라면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22일이죠.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작동 중 멈춰서면서 탑승객들이 30여 분 동안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22일 여수 해상 케이블카 운행 중 기계 고장으로 이 작동 중에 이 케이블카가 공중에 멈춰서면서 네. 승객 25명이 약 30분간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여수 소방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 16분 여수시 돌산읍 해상 케이블카가 정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여수 소방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들이 긴급 출동해 승객들을 안전하게 하차시키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자 회사 측은 비상 모드로 전환해 케이블카를 작동시켰고 이 승객을 일단 이동시켰는데 이 멈춤 당시 10여 개의 케이블카에는 승객 25명이 타고 있었고 평일이라 대부분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탑승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30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그동안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르신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멈춤 사고가 처음이 아니죠. 네, 여수 해상 케이블카의 멈춤 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5년 5월에도 120여 명이 탑승한 상태에서 이 가동이 일시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2일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에도 승객들이 바다 위 공중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네. 특히 승객 일부는 이 캐빈에서 그러니까 케이블카 내에서 네.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며 오. 업체에 항의했습니다. 네. 일부 승객은 케이블카가 멈춘 상태에서 안에서 아무런 연락이나 안내 방송을 듣지 못했다며 해당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업체를 비난했습니다. 케이블카 멈춤 사고에 대해 업체 측은 이 사고 발생 시 방송이 나가지 않은 점은 죄송스럽고 이후 다시 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소방당국의 사고 조사가 끝나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확한 원인을 잘 파악해서 재발 방지에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광양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이 포스코의 부당노동 행위 등에 대한 위법 사례를 제보받아서 회사 측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선 상태죠. 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이 지난 19일부터 광양예철소 대식당 앞 공터에 임시 천막을 설치하고 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포스코의 위법 사례를 제보받아 회사 측의 강경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네. 포스코 노조는 이번 제보 사례 접수와 관련해 회사 측의 노조 탈퇴 종용에 대응하고 부당노동 행위와 근로시간, 안전, 환경 등 위반 사례를 조합원들에게 직접 제보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노조는 조합원의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을 방문해 위반 사항을 파악하고 특히 부당노동 행위자는 확인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 노조는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법 위반 사례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부당노동 행위와 근로시간 초과 등의 제보가 이어졌다며 제보된 내용은 고용노동부 지청장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노조는 포스코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그 대응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노조 측의 부당 노동 행위 주장에 대한 포스코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노조의 부당 행위에 대한 이 천막 현장 접수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회사는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있고 조합의 가입과 탈퇴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네. 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조합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포스코 측은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에 관한 집합 교육과 안내 메일 등 각종 공지를 통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노사 상생과 화합을 위해 노조와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부당 노동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노조, 또 부당 행위가 없다라는 회사 측이 이렇게 상반되어 있는데 이런 상반된 모습 자체가 노사 불신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GBS 뉴스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개혁신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지었습니다. 순천에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던 천하람 후보가 개혁신당 비례 2번을 달았는데요. 순천 지역구 출마 기자회견까지 준비를 했다가 비례대표 출마를 결정한 배경이 궁금해지고요. 최근에는 개혁신당의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이번 총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궁금한데요. 천하람 후보께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천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총괄선대위원장 천하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슬로건 발표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네. 슬로건이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히 맞서겠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뒤에 다시 질문 드리겠지만 우선 간단히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은커녕 현상 유지라도 될까 하는 정말 걱정과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게 크게 놓고 봐서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같은 나라가 정말 없어질 것 같은 위기도 그렇고 지역 소멸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 한 명 한 명의 생활에서도 보면 이게 월급은 거의 별로 차이가 없는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고 이게 정말 결혼 출산은커녕 연애라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내일이 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또 잡아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으로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그 윤석열 정권 자체가 국민들께 두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윤석열 정부와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그런 취지에서 슬로건을 정해봤습니다. 네, 그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을 지역민들은 순천에서 하실 줄 알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순천 네. 출마 기자회견까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비례대표 2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비례대표 출마는 언제 아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예정해 두고 그 전날인가 이틀 전인가 정도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비례대표로 차출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 출마 선언을 좀 늦춰달라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됐고 실제로 저는 이제 지역구 출마 신청도 했고 공천장까지도 받은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개혁신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많이들 지역구 출마를 하다 보니까 좀 총괄선대위원장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당의 차출도 있었고 저도 또 순천 선거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또 원내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도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비례대표로 차출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례대표에 배치되면서 이준석 대표가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차출이라고 했는데 전략적 판단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듯이 선거를 어느 정도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래도 정치인 출신이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적 고려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준석 대표가 저는 당선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든 아니면 혹여 안 되든 간에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당을 추스려서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잘 알고 또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정치인이 비례 순번에 있어야 또 찍을 맛도 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호남에서도 제가 비례 순번에 있으면 그래도 조금은 더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전략적 고려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간 순천과 함께했던 그 정치 활동이 오해받을 수 있고 솔직히 또 네. 순천 시민들 가운데서는 배신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실제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나서 바로 이제,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 앞에서, 정말 순천 시민들께 죄송하다, 또 사과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순천이 전남 제1의 도시로서 원래 원만하게 분구가 됐었어야 되는데, 원래 최종 선관위 안까지는 분구안이 됐었는데, 네네. 이게 네, 희망 고문만 하다가 결국 또 한 명이 되고 해룡이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순천이 원래 가졌어야 했던 두 번째 국회의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그래서 물론 제가 아직 당선된 거 전혀 아니고 뭐 김칫국 아닙니다만은 혹여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네. 제가 비록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순천의 두 번째 국회의원 같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뭐 꼭 순천뿐만이 아니라 전남 동부권과 우리 전남과 또 호남 전체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국회의원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 순천의 여러 가지 사업과 예산을 챙기는 일이 되겠죠. 제가 이렇게 발표가 나고 가장 먼저 노광규 순천시장님과 상의도 드리고 뭐 원래도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문제부터 또 제가 비록 야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은 전라선 고속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K 비즈니 사업 같이 순천의 관광 경쟁력 관련한 사업이라든지 제가 능력이 닿는 한에서 네. 최대한 이렇게 또 살피고 챙기고 하겠다 그런 다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누구보다 지역 현안을 또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네. 실제로 아직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 가족이 다 순천에 살고 있습니다. 저야 요새 선거 앞으로는 지원한다고 뭐 어떻게 전국을 지고 있습니다만, 네. 비례대표가 당선되시면 앞으로가 네. 혹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가족들은 옮겨가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 김칫국이라. 네. 다만 이제 저희 아들이 9살이고 이제 순천에 초등학교 2학년 다니고 있는데, 네. 당연히 학기 중에 이사 갈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제가 혹시나 여의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네. 출퇴근하기에는 약간 먼 거리이기는 해서, 네. 박지원 원장님처럼 금기 원래를 해야 되나, 한쪽은 그거는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그거는 추후에 너무 설레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나중에,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개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으로 양향자 의원이 반발을 했고요. 탈당까지 가는가 싶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갈등이 잘 봉합된 겁니까? 네, 저도 사실 걱정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도 양향자 원내대표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특히 또 이준석 대표와 잘 소통이 돼서 큰 문제 없이 봉합이 됐습니다. 양향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당선권에 반도체 인재가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네. 특히 저희는 이준석 대표까지도 화성을에 출마할 정도로 반도체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탄데.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실망하셨는데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사실 이준석 대표가 반도체 벨트에 간 것도 개혁신당의 진정성을 보여드리는 어떤 취지고 그리고 누가 국회에 들어가든지 간에 개혁신당에서는 그 어떤 당보다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반도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최대한 양해를 구해서 다행히 좀 어느 정도 이해하셔서 봉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개혁신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최근 개혁신당의 지지율, 특히 호남, 전남에서의 지지율은 움직임이 크지는 않거든요. 네, 그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가 좀 선명한 색깔을 잡는 게 좀 늦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좀 개혁적인 성향이나 젊은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컸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와의 통합을 하고
또 그것이 결렬되는 과정에서 네. 많은 우리 도민분들께 좀 실망을 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음. 또 그 와중에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를 또 조국 혁신당에서 많은 부분 또 흡수해 가면서 저희 개혁신당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사랑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오늘 슬로건도 발표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면서 저희 개혁신당도 굉장히 좀 개혁적이고 저희는 특별히 뭐 불인 구석이 있거나 내로남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더 소신 있고 용기 있게 더 당당하게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필요한 미래 아젠다들까지도 같이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가 모든 걸 뒤덮고 있지만 또 네. 나름대로 개혁신당 같이 또 젊고 개혁적인 성향이 있고 또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정당에 대해서 우리 전남에서도 관심 가져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윤 정권 심판 정서를 흡수해갔다고 말씀하신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오늘 한철 장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각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국 혁신당도 지금 윤석열 정부와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잘못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또 내로남불이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리고 또 조국 대표도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혁신당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어찌 보면 심판 정서에 편승해가지고 네. 좀 과도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 관련해서 이제 개혁신당의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그 지역구 후보자도 많이 내고 있고 43분이나 내고 있습니다. 43분이나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자도 물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선명한 비판과 또 견제의 역할도 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 정치가 사실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하고 좀 지긋지긋한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개혁신당 같으면은 소위 조금박해라고 하는 그 그룹의 조홍천 근태섭 의원이라든지 네. 또 천하용인이라고 하는 그룹의 이기인 허은하 의원 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도 있는 굉장히 소신 있고 용기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포진된 집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명하고 깨끗하게 윤석열 정부도 심판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 몇 석 예상하십니까? 저희가 몇 석 이런 거야 좀 교만한 얘기일 수 있고 또 당연히 다다익선이겠습니다. 저희가 바라건대는 네, 지역구에서 목표치?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저의 출마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그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또 갑자기 비례대표로 선회하게 돼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송구한 만큼 혹시나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더 지역구 당 의원 못지않게 더 열심히 뛰어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천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MBC 라디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4월 총선을 정리해보는 총선 전망대 시간입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난 주말 동안에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고 전남 후보들도 유권자들과 만나면서 민심을 잡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들어간 건데 사전투표일까지 지금 10여일 정도 남았거든요.
남은 변수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뭐 이번 선거의 성격, 구도, 인물이 거의 다 이제 확정이 됐고, 네. 특히 이제 이번 선거가 별로 이제 쟁점이나 의제가 없는 선거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이슈를 둘러싸고서 뭐 논쟁이 별로 벌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앞으로 이제 바뀔 것들이 10일 안에 바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가가 하루아침에 변할 리도 없는 일이고, 네. 또 과거라면 이제 북한에서 무슨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뭐 이런 군사적 도발을 하면 약간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변수가 되긴 어렵고요. 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생겨난 이 의정 갈등,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또는 뭔가 뭐랄까요, 유화적인 국면으로 바뀌느냐, 아니면 더 강대강으로 대치가 지속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겠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후보들 각각이 내뱉는 말,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선거 국면이 확 바뀌는 경우가 없진 않았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서 개혁신당 천하람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비례대표로 출마를 했다는 것은 국회 입성을 최우선하겠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뭐 이건 이제 천하람 후보 개인의 이제 국회 입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명부 작성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뭐 비례대표로 이제 당선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이 당선될 걸 예상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국회 입성이 별로 이렇게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상위 순번에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고, 이것이 이제 단순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이제 이 개혁 신당을 상징하는 인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 싸움을 했던 거고 이게. 그렇죠. 이제 뭐 순위 싸움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징적으로 2번에 해당하는 남자 후보 자리에 뭐 이준석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 당의 정체성이 계속 유지가 될 거고, 또 뭐 원내 진입에 많이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이 어쨌든 다음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당의 정체성이 이제 모호해지면서 사실상 비례대표 투표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동력도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하람 후보가 아마도 이제 그 약간은 이제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행여 지역구에서 누가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원내에 진출해서 계속해서 개혁신당의 노선과 가치와 이미지를 유지할 역할을 본인은 뭐 순천 지역에 계속 출마를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겠지만, 이제 본인으로서는 뭐 당이 추구하는 바에 이제 충실해야 될 그런 의무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개혁신당이 말한 전략적 판단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럼 이 순천 지역에서 천 후보로 향할 뻔했던 그 표들은 어디로 향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제 과거 여론조사가 몇 번 실시됐을 때 천하람 후보의 지지율이 그다지 이제 높지 않아서 그 표가 뭐 그렇게 크게 어떤 당락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천하람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었을 때와 또 이제 탈당해서 개혁신당일 때에 그 얻는 그 표의 양에도 이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광주 전남 지역, 특히 이제 뭐 순천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아닐 때의 천하람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표는 뭐 일정 부분은 국민의힘 후보로 흡수될 것 같고, 또 일정 부분은 다른 뭐 무소속 후보나 또는 민주당 후보 또는 기권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선 레이스가 본격 시작이 됐는데 다른 제3지대 정당을 좀 살펴보자면 새로운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새로운 미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비례대표 득표,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뭐 개혁신당에 비해서 좀 뒤지고 있고 3%를 넘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할 정도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미래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불투명하다. 또 네.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많이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운 좋게도 우리 지역하고 관계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세종시 갑 지역구에 갑자기 네. 이제 민주당의 공천이 취소가 되면서 네. 새로운 미래 소속의 김종민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을 벌이게 됐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새로운 미래의 미래가 밝아지는 우연찮은 밝아지겠네요. 일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높아졌어요. 네. 또 반대로 이제 광주 광산구 을에서 출마하는 이제 이낙연 후보는 벌써 이제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약간 3배 정도 뒤지는 걸로 이제 차이가 나서 네. 좀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음. 그러나 이제 핵심은 비례대표하고 지역구하고 합쳐서 이제 어쨌든 원내 진출이라도 하게 되면 네. 그것을 다시 발판 삼아서 이제 다음을 또 뭐 노려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애초에 이제 그 계속 갈팡질팡했지 않습니까? 제3의 길을 추구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또 네. 개혁신당하고 합당했다가 다시 또 취소를 하고 그러면서는 아마 이제 그런 다시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전망하거나 기대할 유권자들은 많지 않죠. 네, 그렇기 신뢰가 때문에도 떨어진 이제 건 사실이에요. 네. 새로운 미래가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돌아갈 것처럼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국혁신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비하면 지지세가 좀 높은 편인데요. 지난주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영향을 줄 거라 보십니까? 뭐 보도는 됐는데 거의 관심의 대상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당에서도 뭐 굳이 이 사안을 두고 논평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관심에서 멀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조국혁신당 돌풍은 초기에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이나 또는 이제 조국으로 대표되는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욕구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초반에는 흡수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눈덩이가 뭉쳐지면서 점점 커지니까 네. 지금은 이제 밴드웨건 효과, 편승 효과라고 부르는 건데 네. 사람들이 이제 뭐 장사 잘 되는 식당에서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으면 마침 뭐 막 때문에 줄 서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죠.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궁금해서, 자기도 기대감에. 궁금해서 서게 되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광주 전남 호남 지역에서는 뭐 거의 일당의 이제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지금 지지가 불어나고 있고 네. 그리고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분들도 이것이 합쳐서 더 큰 그러니까 범야권의 표를 확대시킨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전혀 갈등 없이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일 정도 사이에 이 열풍이 꺼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유일한 변수가 있다면 민주당 내에서 이제 논쟁이죠. 이게 계속 그 우리의 비례정당을 찍어야 된다. 아니면 뭐 각자 원하는 대로 나눠서 찍어도 된다. 이제 요 논쟁이 이제 크게 감정 싸움으로만 번지지 않는다면 이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3정당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 공표된 것으로만 보면 전체 정당들 사이에서도 네. 지금 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자칫하면은 뭐 제1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돌파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지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뭐 여겨져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 주말 사이에 의협 관계자들을 만났고 네. 그래서 이제 전공의들에 대한 징계를 좀 더 유연하게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 자체가 이렇게 좀 뭐 사과를 선뜻 한다거나 좀 뭐 유연하게 한다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도 이 체면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도 한 번 밀어붙인 건 자신의 끝까지 가는. 그렇죠. 네. 자신의 체면을 살려주는 형태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제 결정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도 지난번에 이제 이종섭 호주 대사를 들어오게 하는데도 또는 황상무 시민사회실 수석을 경질하는 과정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요청하거나 하는 걸 이제 들어주는 형태를 띠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뭔가 징계를 좀 유연하게 할 것처럼은 했지만 네. 지금 의사 단체들이 그 정도에서 양보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징계, 뭐 자격 정지를 3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줄여주는 수준에서 갑자기 뭐 고맙다고 하고 갑자기 타협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딱히 그 이상의 해법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도 그렇고 또 이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었던 보건복지부의 차관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네. 근데 이제 또 의사단체에서는 2,000명 증원이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를 일단 취소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그냥 뭐 몇십 명 줄이고 몇백 명 줄이고 이렇게 해서 타협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총선 때까지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10일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가 모든 것을 무효화하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는 한 의사단체들로서도 총선 앞두고 본인들이 양보를 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거는 선거라고 하는 국면에서 정부에게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의사단체들은 어떻게든 이걸 이제 요 국면을 이용해서 최대한 유리한 협상력을 확보하려고 할 텐데 정부가 여기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표에 과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지 좀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득실이 계산이 되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남 지역의 격전지 또는 주목할 만한 지역구 어디가 있을까요? 전남 지역 뭐 다 뭐 주목할 만한 지역구지만 네네. 딱히 이제 격전지라고 불릴 만한 곳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네. 실제로 이제 유효한 경쟁이 펼쳐질 만한 곳은 담양, 장성, 한평, 영광 지역구에 이제 이계호 삼선 의원과 네.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이제 그 무소속으로 이제 탈당해서 도전하는 이석형 후보 요 경우가 이제 뭐 여론조사 결과 딱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박빙 접전. 경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주목할 만한 지역구가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동부권에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가장 인지도가 높은 이정현 후보가 후보. 네. 출마하고 있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구가 뭐 여론조사 결과가 썩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고 또 전력도 기존에 있고요. 네. 지역에서 이제 당선된 이력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남 동부권의 다자구도가 은근히 또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지역구들을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총선 또 전망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 4월 총선 전망해봤습니다. 네, 도정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전남 국립의대 신설 약속에 이어서 정부 차원의 의대 신설 추진 방침도 재차 확인이 돼서 전남도가 바로 통합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들고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도민 30년 염원이 서서히 풀리게 됐습니다. 정부가 의대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 대학 설립 추진 발표에 대해 전남도가 신설안을 조속히 마련해 정부와 총유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하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로써 지난 30여 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의과대학 설립의 길이 드디어 열렸다고 볼 수 있죠. 네. 일단 도는 정부가 의대 신설을 공식화한 만큼 의대 신설 규모와 형태를 정부와 협의하면서 지자체와 대학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네. 전남도 국립의과대학이 설립이 되면 200만 도민이 제대로 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더불어 건강권과 생명권, 또 행복권을 당당히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전남도가 제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협력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이 총회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네요. 예, 그렇죠. 전남도와 경남도가 제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공동유치를 위해 지금 긴밀한 협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남, 경남 12개 시군이 협력회의를 갖고 공동유치 성공을 다짐을 했습니다. 네. 특히 공동유치를 위해서 제도적 또 행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유치 지원 조례 제정과 인적 네트워크망 확보와 예산 지원까지 활동 전략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전남도는 제33차 총회 유치가 여수를 비롯해 남해안 남중권이 전 세계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는 절호의 기회만큼 참여 지자체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요. 네. 또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탄소 중립 사업 예비 대상지로 선정된 목포와 여수, 순천, 신안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도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남 지역 SOC 인프라와 관련해서 전남이 추진한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도내 SOC 사업들을 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남해안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전남의 관광과 또 미래 산업의 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보관인데요. 네. 현재 철도 사업의 경우 지난해 4,484억에 이어서 올해는 5,512억 원의 국비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호남 고수철도 2단계 사업은 내년 개통을 위한 막바지 공사에 들어가고요. 무엇보다 무안 국제공항의 설치로 전국 공항 중 유일하게 고속열차가 공항에 정차하게 됩니다. 네. 또 올해 심혈을 기울인 도로 사업은 신안 앞에서 해남 하원과 국도 77호선 연결도로와 또 여수 화태서 백예강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그리고 신안 비금서 안태구간 국도 2호선과 건설과 여수서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이 무리 없이 추진되면 아무래도 전남 공간 편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도민들의 직접적인 그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남도가 올해 산림 내 4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관광 자원화 기반을 또 구축한다고요? 예, 이번 식재는 목재를 수확한 산림과 또 산불 피해지 1991헥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242억을 들여서 편백과 상수리, 백합, 또 황칠나무로 숲을 조성합니다. 주로 산불 피해지 복구에 70헥타를 심고요. 또 양봉산업 육성 밀원숲으로 441헥타, 지역 명품 경관숲에 105헥타, 목재 등 소득숲으로도 1315헥타를 조성해 소득원과 관광자원, 또 기후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게 됩니다. 네. 특히 불에 강하고 잘 타지 않으면서 수분 함량이 높은 활엽수를 주요 사찰과 산림 휴양시설, 또 마을 주변에 심어서 산불 예방형 내화 수림대도 구축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2015년부터 10년간 1억 그루 나무 심기 목표를 잡고 산림과 생활권 또 섬지역 일대에 매년 1,000만 그루씩 조성한 상태인데요. 지난해까지 1억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현재 목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죠. 네. 다음 달 5일까지 이제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나주, 담양 등 전남 주요 지역 평균 일조 시간이 133시간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한 25%가 줄었는데요. 특히 2월 같은 경우는 비가 보름과 내려서 딸기 등 시설 오래 작물에서 생육 지연이나 기형과 발생의 피해가 컸습니다. 네. 따라서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다른 재해와 달리 육안으로 즉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서 기상과 또 농작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재해로 인정이 됩니다. 네. 이러면 이제 경영난 가중이 겹치는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재해가 최종 인정되면 농가들의 농업 경영 안정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농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전남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주민주도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올해도 계속 진행을 한다고요? 예, 그렇죠.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인 특화 사업이라 할 수가 있죠. 네. 예, 주민 화합과 마을 공동체 정신 회복에 아무래도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으뜸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해마다 500만 원씩 3년간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는 이미 선정된 2,025개 마을과 또 신규로 선정된 860개 마을, 총 2,885개소에서 으뜸마을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또 2021년 선정된 3년간 지원이 종료된 993개 마을은 으뜸마을 사업을 마중물로 삼아서 타 마을 사업 지원을 받도록 찾아가는 마을 컨설팅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가 지원한 체류형 농업지원센터가 예비 귀농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교육 이수자의 64%가 귀농을 하는 등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류형 농업지원센터는 예비 귀농인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간 이 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실습도 받은 영농 복합 지원 시설이죠. 네. 현재 전남에는 구례와 공, 강진, 한평 등 6개 시군의 전국 최다인 7개 체류형 지원센터가 운영이 돼서 연간 최대 96세대 495명이 입교할 수가 있습니다. 입교자는 예비 귀농인과 인근 지역 선도 농업인을 멘토와 멘티로 연결해 컨설팅도 받고요. 전문 노하우도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네. 최근 3년간 이 센터에서 이수한 693명 중 지금 443명이 전남에 정착해서 전입률이 64%에 달한데요. 도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2개소씩 지원해서 2031년까지 1시군 1지원센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또 우리 지역의 인구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정 소식 정리해봤고요. 지금까지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3월 25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자의 휴가로 잠깐 진행을 맡은 송유라였고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